그 매수 매도 시점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가 어려워요? 매도가 어려워요? 매도가 월등히 어렵죠. 매수는 그냥 사면 돼요. 매도는 정말 그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체감을 해보세요. 일단 얘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채권이고, 주식은 기업의 수급에 따라서 다 결정되지만, 이거 사고팔고가 전부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금리나 뭐 이런 대외적인 요소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 장난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눈에 띄게 보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딱 거래량이 무조건 눈에 띄거든요. 여기 시점 거래량이랑 여기 시점 거래량이 똑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매수를 어느 정도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를지 말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매수를 안 고려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역헤드앤숄더인데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는 두 개잖아요, 그죠? 머리에 어깨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헤드앤숄더는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인데 이거는 반대여서 역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 머리 시점과 양쪽 어깨를 비교했을 때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가격이 여기가 더 높죠.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가격과 이 가격 했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더 많이 사요, 사람들이? 이때가 더 많이 사죠. 그러면 이 시점의 가격대와 이 시점의 가격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국면부터는 이때랑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내가 투자 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제가 하죠. 이평선을 그은 다음에 60일선으로 60일선에서 이제 못 뚫죠. 여기서 한번 막혔고 뭐 중간중간 여기서도 막히고 이제 근데 여기서 뚫어내죠. 이때는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일부러 이제 하락하는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때는 일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막혀서 떨어진 건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평생 투자기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가격.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제 비싸다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이제 못 사잖아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야씨 이거 지금이라도 사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야 내가 떨어지든 말든 방어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방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90불에서 100불 사이에 사자고 한 게 이거예요. 여기. 왜 여기서 사야 되냐면 리스크를 막기 위함인데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나눠서 사면 돼요. 여기서 전재산 들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하단 잡으면 되죠. 하단이 아까 얼마 있냐? 82불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죠. 금리 연동이니까 금리가 국채 미국 기준금리가 5.5를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예의상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2불까지 떨어진다고 봐도 92불에 사서 86불에 사고 82불에 마지막 매수 들어간다고 쳐도 마이너스 5% 안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로 튀면 위로 튄 대로 먹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속상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정하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투자자냐, 투자자냐, 내가 트레이더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혹은 이 국채를 나는 투자할 거냐, 트레이딩 할 거냐도 정하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더예요. 그러면 이제 올려 붙였으니까 먹었죠, 수익을. 그러면 팔고 나갔으면 돼요. 그죠? 팔고 나가서 내가 수익이 났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투자자야. 사요. 빠져요. 팔 걸. 이건 트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버틸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것도 버티는 걸 그냥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긴 관점에서 여기서 보유량을 늘려서 먹는 폭을 이제 키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들고 있는 것보다 100만 원 들고 있는 게 먹는 폭이 더 크니까 오른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투자자였으면 이 상승과 하락을 버텼으면 되는 거고, 내가 트레이더였으면 이 폭을 먹었으면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이제 안정하면, 올랐다. 떨어졌네.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정하시길 바라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제 신규 투자자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한 번 막혔다가 여기 두 번째 막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 각오하고 사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뭐 아니면 두 번을 사시든 세 번을 사시든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을 설명드린 이유는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이 TLT의 가격이 단기간에 확 오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횡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횡보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 정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알려드렸잖아요. 2회, 2회, 1회 할 거라고. 채권 금리, 아니, 그 기준금리 인하를 2회, 2회, 1회 할 거기 때문에 내년 2회 하는 동안에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먹고 빠질 거냐? 그건 이제 그때 시장 상황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투자를 할 때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S&P 500. 네? 무슨 한숨이지? 먹을 걸 이건가요? 자, S&P 500은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죠. 길게 하신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돼요. 근데 그 길게라고 함은 10년, 20년, 10년, 10년은 보통 봐야죠. 근데 내가 짧게 가져갈 거라는 뜻은 이거를 겪겠다는 뜻이고, 이거를 겪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똑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는데, 육각을 그리는 이유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이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기울기만큼 이렇게 빠져요.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5천쯤 올 것 같아요. 그죠? 5천쯤 봤더니 이 4,800이 저번 최고점이에요. 이 4,80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지면 등락은 하겠지만 뚝뚝 빠질 수 있는 요소. 아니요, 안 빠질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세상에 없으니까. 안 빠지면 좋은 거죠. 안 빠지면 이제 우리가 먹은 거니까. 근데 이제 초단기적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저희 방금 말한 거 똑같이 그거였네요, 미리. 이 시점에서 이제 이 평을 이탈하면, 이제 다음 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대예요. 아까는 매수 시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매도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각을 잘 재야 돼요. 내가 열로 튈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통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도 이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게,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걸 알아요. 이게 깨지면,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붙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팔아야겠다고 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요. 맞아요. 정확하게 올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버티는 게 이제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내가 후회할 거면 이쯤에서 일부 익절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오르면 땡큐고 떨어지면 잘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국장을 할 거라면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국장은 트레이딩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지수는 이제 꾸준하게 해도 되지만 가급적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코스피. 자, 딱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까 채권이랑 똑같이 느낌으로 봤을 때 뭐가 달라요? 맞아요. 거래량이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죠. 이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2600이거든요. 2600선에서 20대, 이때는 투자를 했어야 된다. 누가 봐도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글 올렸을 때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제가 무조건 아니까 그거 제가 그 시점이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시장만 보면 차트 높이만 볼 줄 알면 돼. 그냥 거래량이 많아지면 시장이 좋아진 거고 거래량이 없으면 시장이 안 돼. 근데 거래량이 없죠. 적어졌죠,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 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S&P는 좀 다르죠. S&P는 길게 가져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걸 20년 뒤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돌려받을 생각해야 되는 게 국장의 어떤 특징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야, 삼성전자 지금 최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수로 보면 여기가 최저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지를 2번 받았으니까 여기서 사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국장을 살 거라면 사실 지금 사긴 해야 돼요. 떨어져도 산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설프게 보통 어디서 사죠? 이쯤 사죠. 이쯤이다. 이거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서 고민하다가 올랐네. 아, 지금 사야겠네 하고 여기 사서 여기 떨어지는 소리. 이거 100이면 100. 아니, 저도 당해요. 저도 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딱 보면 올라붙이고 여기서 고민하다가 아씨 오르네 따라 붙어야겠다고 여기서 사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또 그 흔히 말하는 그 매도가, 손절가 이쯤에서는 이제 잡아야 된다. 이쯤 라인에서는 여기서 하방이 이제 지지선, 저항선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선 저항선 떨어지는 걸 막는 선이었다면 여기 가서는 이 지지선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선까지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서 한번 막히고 갈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는 것 때문에 차트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아시면 좋고. 근데 내가 완전 펀더멘탈만 본다.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것만 본다 하시면 그럴 필요는 없죠. 매수 매도가 좀 중요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대표적 뭐 있을까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엄청 많이 올랐어가지고 이제 막 5만 원짜리가 지금 30만 원까지, 40만 원까지 갔는데 이런 거 이제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 차트를 보면 다 흔들려요. 사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차트를 보실 필요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많이 떨어진 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도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이 시점, 이 시점.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차트나 이런 기업을 여러 개 보면 그냥 확실히 생겨요. 지금 이런 상황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매수 매도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W 게임즈 아, W 게임즈 봐야죠. 아까 있었나요? 여기 밑에 있던데 어, 앞에 있어요. 에이럭스. 에이럭스 좋아요. 뭐랄까. 로또를 내가 당첨이 됐어요.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내 연봉은 20억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 평균 연봉에서 그냥 빼야죠. 차트도 똑같은데, 얘 거래량 너무 많이 쳤죠, 이날. 한 날인데, 이게 하루인데, 이 날은 제외하는 게 맞아요. 이날은 비이성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잘라서 보면 이렇게죠.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냐?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랑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이런 비교하면 돼요. 코스피입니다. 23년 8월 6일부터 해가지고, 얘도 8월이고, 얘도 8월. 코스피 쫙 빠지죠. 얘는 오르죠. 그럼 얘가 시장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얘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W 게임즈를 네이버에 쳐요. W 게임즈. 아마 뭐 없을 거예요.
뭐 산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기관 매수. 뭐 없어요. 뭐 없는데 몰라요. 이런 게 오히려 무섭지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상적으로만 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얘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PER이 얼마냐면 얘가 진짜 아이러니한 기업인데 자, 얘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는 PER을 한 20배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년 버는 순이익의 20배 정도 하면 1조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얼마 벌어야 돼요, 원래? 1년에 500억 정도 벌면 한 1조 평가받는 게 맞죠. 2222억 벌어요. 그럼 PER이 한 5배밖에 안 돼요. 엄청 싼 거죠. 근데 싼 게 좋다? 그렇죠. 네, 모른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고, 싼 게 사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만 보면 추세적으로 좋고, PR 싸고, 뭐,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도 다 좋은 편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아, 이런 기업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 있을까요? 뭐, 이 네이버. 네이버요? 여러분, 이거 종목 상담이 아닙니다. 음.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니까. 혹시나. 자,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대음봉에 거래량 많으면 안 좋은 거라고 말씀 옛날에 드렸었죠. 얘가 뭐,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날 뭐 음봉 맞으면서 거래량 막 쫙 이건 좀, 뭐 이런 날. 음봉 크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좀 높은 날. 그런 날이 있는데, 얘가 이런 날이죠. 이제 이런 날 기준으로 잡으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죠. 이날, 이날, 이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날 산 사람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물렸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서 뭐 위에서 놀긴 했는데 이 가격대를 뚫은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가격대 23만 원 뚫으면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샀냐?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야, 여기서 지지 받네. 23만 원에서 지지 받으니까 여기선 사보자 하고 산 거예요. 쫙 빠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 다 물려있죠. 못 들었으니까 아직 들고 있겠죠. 못 들었으니까 아직 들고 있겠죠. 못 들었으니까 아직 들고 있겠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왜냐면 여기서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23만 원을 넘으면 좀 더 호재성이 많아진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23만 원 선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있다. 매수나 매도 관점에서 둘 다. 추세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좋죠. 뭐 아까 얘랑 비교해도 훨씬 좋죠. 훨씬. 그럼 이제 꼭 이런 네이버 사야 돼요. 카카오 사야 돼요. 네이버가 올라서 오르는 거. 네이버가 오르니까 카카오도 같이 오르는 건데 네이버도 왜 AI 대장주예요. 우리나라에 AI 산업 대장주가 없어서 그냥 네이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제 이 테마에 엮이는 거죠. 근데 얘랑 비교하면 누가 봐도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죠. 얘네들은 진짜 무조건 트레이딩 해야죠. 모르잖아요. 근거가 없잖아. 오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먹었으면 하고 나가야죠. 이걸 뭐 길게 가져가면 되겠지 하면 이럴 확률이 좀 높아지죠. 이런 거 비슷한 거 꽤 많죠. 근데 삼성전자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삼성전자 살 바에 하이닉스 사는 거죠. 차트적으로만 보면. 얘가 더 잘 버텨주고 얘는 지지를 그냥 확 깨버렸고 얘는 지지를 못 받으니까. 하이닉스가 아마 좀 더 좋은 반도체 기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당장.
규모는 삼성전자 훨씬 크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투자 관련 매수 매도 아니어도 돼요. 그거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연말에 그 심리가 있잖아요. 네. 들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 세금 때문에 네. 이때가 좀 많이 파는 네네네, 맞아요. 약간 연초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네네. 라고 들었는데 뭐 이런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죠? 내가 5천만 원 벌었어요. 몇 프로 뗄까요? 안 뗍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근데 딱 한 분류의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요.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거나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대주주 양도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 제가 가끔 나가면 250만 원 넘어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해가지고 미국 주식 매도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내가 이거 그냥 들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대주주 양도세를 내기 싫으니까 미리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하냐? 이제 10월부터 해요. 9월, 10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뭐 물량 압박에 달 등등등 12월에 압박은 대주주 양도세에서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안 좋을 확률이 좀 더 높고 이거를 이제 좀 파생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배당락일이라고 있어요.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뭘까요? 세상일에 더 떨어지는. 배당일에 주가 떨어져. 오,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얼마나 걸리죠? D 플러스 2일이 걸리죠. 그러면 12월 27일에 주문을 걸어야 31일 날 들어오죠. 혹은 26일 날 팔아야 이번 년 안에 팔리죠. 보시면 26일 목요일에 배당 기준일이라 돼 있어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31일 날이 휴장인가요? 예. 마지막 날이 휴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리네. 아마 그럴 텐데 26일이 목요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배당주를 샀을 때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가 이때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안 사면 내년에 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2월 안에 사야 배당을 줘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26일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26일 날까지 들고 있던 사람은 27일 날 팔아도 1월에 판 거죠. 그러니까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7일부터는 배당주를 다 팔 수가 있어요. 배당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배당 락일은 배당이 이제 받기로 확정돼서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날. 그럼 주가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빠질 확률이 높아요. 다 파야 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내년에 연말에 이런 애들이 올라요. 보통. KTNG.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11월 29일까지 올랐다가 이제 좀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먹는 건 확정이고, 아니, 혹은 이제 가격 차익을 얻었고, 이때쯤부터 이제 12월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뭐 연말 되면 이제 확 빠지겠죠? 12월, 뭐 이때 확 빠지잖아요. 이때 보이세요? 12월 26일 날 9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을 확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배당 낙일이에요. 배당을 이제 이때 시초가에 던져서 끝내고 배당 받는 것만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연말에는 사실 뭐 좋을 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오늘 좀 너무 비관적인데요? 좀 좋은 거 없나?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거는 조금 일부를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26일 전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좀 1월 지나고 하는 게 유리해요? 이 빠지니까 1월이 더 유리해요. 종목마다 너무 당연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세금적인 걸 여쭤보는 거 아니면 개별적인 걸 여쭤보죠. 그냥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너무 달라요. 뭐 정답처럼 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니라 뭐 산타랠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말이면 떨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산타랠리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그날 갑자기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고 1월 효과. 12월보다 1월에 증시가 더 좋다. 뭐 이런 1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편화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주식, 미국 ETF, 한국 주식, 한국 ETF, 해외 추종 총형 국내 ETF 이렇게 나눠볼게요. 미국 주식은 세금 몇 프로 낼까요? 20? 맞아요.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25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절세 효과를 간접적으로 본다. 왜냐? 내년에 500만 원 수익이 나버리면 이번 년에 250만 원 매도하고 내년에 250만 원 매도했으면 세금 0인데 내년에 500만 원 한 번에 매도하면 500 빼기 250만 원은 비과세니까 250만 원만큼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맞춰서 하고 계신 거고 미국 ETF 동일합니다. I, QQQ, VO, VTI, SPLG, SHD, 기타 등등 다 동일하고요. 한국 주식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손해기도 하고요. 이거 아니고 세금은 비과세다. 대주주만 아니에요. 한국 ETF 그러니까 코덱스 200 이런 거. 코덱스 반도체 이런 것도 전부 비과세. 단, 위에도 똑같은데 단 배당 받으면 소득세 15.4%. 그래도 단 배당 받으면 소득세. 얼마를 받는 네, 그냥 자동으로 원천 지급 될 거예요. 알아서 배당 줄 때 빠지고 빼고 주는 거. 네네 맞아요. 근데 저건 어, RSA 기자에서는 흡수야, 배당수 흡수는 안 되잖아. 어, 제가 그럼 단 플러스 단 하나 단 ETF 이름 뒤에 TR이라고 붙어 있으면 해당 사항 없다. 토탈 리턴이라 배당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안 주고 ETF 자체적으로 포함해서 운용하는 ETF를 TR이라고 하는데 TR은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간다. 단 플러스 단 플러스 단. ISA는 3년 만기, 보통 3년 만기니까 3년 만기 시점에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동안 ETF로 받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저도 ISA에서 배당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3년 이후에 200만 원에 대한 매매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이 넘어가면 200이 넘어가면 9.9의 분리과세를 합니다. 단 해외 주식은 해외 ETF도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외 추종형 국내 ETF 이게 뭐예요? 사이버 S&P 이런 것들, 뭐 에이스 국내 미국 국채 3등 이런 것들.
얘는 뭘까요? 얘는 국내인데 해외예요. 얘네는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불려. 내가 S&P 500을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면 매매 차익이 5만 원이고 국내에서 한 거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는데 이 5만 원이란 소득을 왠진 모르지만 배당 소득세를 물려요. 그래서 15.4% 자동 원천징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이거를 잘못 이용하는 법이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으실 수 있어요.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1번. S&P 500을 일반 계좌에서 3억 정도 아니다. 뭐 매달 600만 원씩 넣어서, 매달 500만 원씩 넣어서 S&P 500을 하지 말까요? 배당이라고 합시다. 슈드. 배당을 주는 슈드 ETF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말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ETF 일반에다 넣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배당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너가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 과세할 거야. 자, 그러면 45살에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버는 사람, 이자 배당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소득 과세를 맞으면 현재 세율로 38.5%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벌어놓은 에서 38.5 빼면 7, 800만 원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너 고소득자잖아. 건보료를 최고로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세수가 2024년에 1200조가 펑크입니다. 2054년이 되면 더 펑크겠죠. 그래서 지금 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이자 배당 소득을 1000만 원까지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하시는 분은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가급적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 일반 계좌에서 매수 매도를 기깔나게 한번 해보자. 일반 계좌에서 그 S&P 500 타이거 S&P 500을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 손익통산을 합니다. 내가 250을 벌었는데 500을 잃으면 빵원으로 쳐줘요. 그런데 일반 계좌는 250 벌고 500을 잃었어도 250을 그냥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수록 손해가 나요. 그래서 해외 추종형 되게 어렵게는 쓰죠. 국내 ETF를 모아가는 거를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요. 일반 계좌에서요. 너무 짧게 사고 팔기만 해도 안 돼요. 얘는 손익분산이 안 돼서고 얘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어쩌라는 건가요? ISA를 하시거나 연금저축을 하시거나 연금보험을 하시거나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네. 자기 채권하고 이제 채권이 이제 지인한테 정치적 자유를 놓치는 거 얘기하는데 이제 금에 관련된 거 70% 자산 부채를 하고 이제 30%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조정에서는 1억,
1억 4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15억까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주식 관련된 거 채권이건 하시는데,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궁금해서요. 좋아요. 그것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그러면 금을 봐야겠죠? 금 ETF 있을 텐데. 금이 많이 올랐죠. 제 조카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금반지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30만 원 했다, 40만 원 했다, 이제 50만 원까지 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은 이제 그 가격이 이례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올랐냐라고 여쭤보면 잘 모릅니다. 금이 이제 왜 오른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가격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 형성이 됐었고, 뭐 불안한 마음에 혹은 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올랐는데, 금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폭등할 수 없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금은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뭐 위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뭐 수익을 많이 내고 뭐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자산 자체의 성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이런 건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금을 뭐 포트폴리오에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날 거다 혹은 많이 빠질 거다 이거를 말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드립니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일 1년 뒤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자, 코인의 성질을 보시면 코인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있을까요? 코인의 무적의 논리. 뭐 오른다. 10년 뒤에 보자. 뭐 20년 뒤에 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어제 얘기했을 제가 이제 2017, 16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알았는데 100만 원이었어요. 하나. 지금 1억이잖아요. 자, 그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0,000배가 올랐어요. 그죠? 100배가 오른 거니까. 10,000%가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 번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제 친구 있어요. 그죠? 네, 100만 원 샀는데, 네,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1억 4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저는 1억 이상 잃은 사람만 수명은 있어요. 못해도. 뭐 집이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잣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람들은 코인에 자꾸 가치를 부여하죠. 코인은 이럴 거다고 이제 가치를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코인 하는 사람 중에 비트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알트를 해서 다 작은 거 하고 레버리지 쓰잖아요. 그거는 더더욱 가치가 없죠. 그냥 그때그때 모멘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쫓아가야 되고 심지어 24시간 자고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떨어질 확률이 있죠. 흔한 일이고 잠을 못 자잖아요. 코인 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코인 봐야 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5년 뒤, 10년 뒤면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이 그걸 발표했죠. 뭐 했죠? 그죠? 구글이 이제 양자. 이게 좀 웃기던데, 이게. 이 양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다 무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연결만 돼 있다면, 커넥만 돼 있으면, 뭐 있을까요? 제가 100만 원이 생기면 100억 광년 멀리 있는 이분도 100억이 생겨요.
그런,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영하고 1에 뭐 이런 뭐 컴퓨터 언어잖아요. 영하고 1을 아, 그래요? 뭐 그런 건데, 이 양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제 암호가 불가능한,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이 암호가 이걸 뚫는데요. 양자 컴퓨터들이. 그래서 이거 암호화가 의미가 없는데 이거 뭐 어쩔 거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 구글 CEO가 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뭔가 표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리스크들. 그거를 다 무시하고 올라간다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투자할 거면 저는 이제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투자자로서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저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인 투자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 차트랑 모멘텀을 내가 엄청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잘 본다. 하시면 비트나 알트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편적인 투자를 논하기에 얘를 논할 수는 없다. 왜냐? 떨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올랐죠.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랐는데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비트가 왜 떨어졌지? 몰라요, 걔도. 그냥 이거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겠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코인들은 이제 그렇게 다 청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저는 많은 비중을 실을 수는 없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을. 근데 너무 또 최고점이잖아요. 코인 차트랑 나스닥 차트랑 뭐가 달라요? 여기로 더 간다는 거잖아요. 모른다 이거는. 심지어 여기서 몰빵한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거를 잡는지 모르겠어. 아니, 몰빵해요. 떨어져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근데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지금 원래 우리나라만 지금 비트코인 자산을 정부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 그 비트코인 자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다 내다 팔고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수에서 아까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걸. 그 이유를 저희가 모르고, 우리보다는 이제 훨씬 월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맞아요. 그 투자적인 것 접근해서 저런 관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저걸 모아가고 있는데 왜 모아가고 있을까? 이런 관점 자체는 저는 엄청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대신에 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논리적인 건데, 코인만, 그리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걸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가 이제 늘어난다, 뭐 코인을 더 사는지 안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산다고 해도 다른 자산도 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만 늘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뭐 얘네가 맞고 하다고 하기에 애매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기 때문에 코인을 사랑하죠. 아씨, 100만 원대 샀으면. 개인에서 집합을 아, 사야죠. 이거, 그분 사야죠. 사도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좋은 친구 분이시네요. 대단하신 거죠. 그 애지간한 사람 못 버텨요. 등락이 얼마나 심했는데. 자꾸 메모장 맨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맨 위에 이게 맨 위인데? 맨 아래요? 아,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만약에 갑자기 큰 돈을 좀 관리해야 될 때 네.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어딘가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관리할지 절 주셔야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절 주시면 좋고, 근데 그게 아니면 큰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얼마만큼 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 중에 한 5천 정도 갑자기 노는 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럼요. 어리니까 용돈을 받으셨군요. 아니에요. 받은 건 자, 아닌데
이제 예금이랑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끝나면 옛날에는 그래도 가려움이나 이런 게 좀 지금보다는 높았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거기에 넣을 필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투자를 잘 몰라서 그냥 예금 적금 이런 것만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장세금 상승분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 채권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오면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 이제 배당주에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놓고 고배당돼 있고 그 이렇게 몇 개를 뭐 2천, 3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뭐 저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장기 채권도 관심인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려면 내려갈 만하게 남아있는 소유 말하면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특히 금리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장기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맞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채권을요. 단기 채냐, 장기 채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그 기준을 10년물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금 금리가 이제 최고점 5.5를 찍고 이제 지금 현재 내려가지고 이제 지금 4.5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원래는 뭐 내년에 3.5를 갔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3.5 아니면 4.0에서 이제 두 번 내리면 0.25, 0.6, 4.0에서 머무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편적인 금리가 이제 2.0이 아니라 3.0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장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유리한 건가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단기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기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장기채가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 성질이 달라요. 단기채를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시국에 좀 더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금을 단기채 한다는 뜻은 단기채의 목적 자체가 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빨리 유동성 있게 돌리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같이 이제 시간이 많고 오래 길게 차익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원하면 이제 장기채를 하시는 거고, 이제 관점이 다른데 질문의 답변이 약간 이런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많이 생겨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경제적 자유가 생기셔가지고 하루에 원래 여가 시간이 2시간이었잖아요. 하루에 여가 시간이 12시간이 생겼어요. 뭐 하실래요?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테니스를 치고 다니고 싶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인간 없는 나라들 여행 세계 여행. 뭐 있나요? 아무거나. 장난 삼아 얘기하는. 잠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고민된다. 뭐 하고 싶었냐면, 시간이 많이 생겨버린다 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졌으면 잠을 자고 싶겠어요. 잠을 잘 못 자시는 직업이 있어요. 교대하느라.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버린다 했을 때,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자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거를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예요, 나. 내가 무슨 상황이냐. 그럼 대표적으로 3개 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인 이벤트, 차, 결혼, 뭐 있을까요? 기타 등등. 중기적으로 집이겠죠. 단기적인 건요? 은퇴겠죠. 이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이거 4개, 5개만 하면 그냥 잘 사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보편적인 생각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 없이 그냥 이자 굴리는 것들.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생기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투자해야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은 대외적으로 경제가, 대외적으로. 내가 이걸 지금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엊그제 가장 힘들었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엊그제 밤 10시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돈이 좀 생겼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자 어느 정도 주면서 원금은 잃지 않고 언제든지 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점점점 이렇게 잘 안 보내거든. 근데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리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런 게 혹시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내가 경제가 되느냐 이거 두 개인데 나라고 하는 건 1년, 2년 안에 방금 말한 유동성을 챙겨야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집 잠깐 보증금 때문에 돈 생겼는데 이거 10년 만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대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안 좋으면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상황에 안 맞추고 이거를 생각하면 이거 아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단기적인 이벤트를 할 돈은 다 모으고. 저는 이거는 그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차가 있는 게 중요하지 좋은 차를 타는 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가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함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중장기를 위해서 돈을 안. 근데 웬걸 집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집도 받았어요. 집도 받아. 그렇진 않아. 그냥 예상으로. 그럼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걸렸죠, 방금. 네. 집이 없는데요. 그러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집을 내가 5년 뒤에 살고 싶다. 사고 싶다. 덕수님이랑 저랑 만난 게 월부에서 임장 다니다 만난 부동산 임장 다니다가 만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집을 사야 되니까 집에 대한 공부를 이제 같이 해야겠다 해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이제 시야를 이제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는 방향성이 생겨요. 투자 방향성. 일단 원금 크게 잃으면 안 되겠죠. 집이 멀어지면 이게 크게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쪽에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좀 폭넓게 여유를 두시고 하시면 되지. 내가 지금 당장 뭐 이거 돈 막 3%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잃으시는 분들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부러운데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떠나가지고 만기 갑자기 이제 생긴 게 아니라 만기 파악 되실 수 있게 예쁘다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내 이벤트를 고려하셔서 짜시는 게 훨씬 나으셔요. 그러면 저 하나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임장 몰아서 어느 정도 구매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집이 어쨌든 안전자산 쪽에 좀 많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 투자 쪽으로 많이 갈리는 건 자기 성향에 따라서 파악해가지고 남은 자금을 돌리는 걸 어느 쪽으로 좀 더 돌리면 좋을지. 이제 이 방금 한 질문에서 네. 딱 실제 집을 사면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니까. 딱 이건데, 이거 이제 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저희한테 생각을 하면, 자산은 코인을 제외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실물을 살 거냐, 금융을 살 거냐. 장단점이 다르죠. 실물 자산은 자산 가격이 크고, 그러니까 비싸고,
뭐 자산이 비싸다. 금융자산은 자산 가격을 싸게 살 수도 있죠. 성질이 다른데 자산의 크기를 크게 늘리고 싶다 하시면 실물 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뭘 사냐면 아파트를 사는 거죠. 금융자산은 주식을 사는 거. 근데 나는 소득의 크기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사는 거. 배당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부족한 거를 내가 노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100억을 만들고 여기에서 소득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릴 때 한 2억 정도를 투자하면 30년 뒤에 매년 1억씩은 받을 수 있어요. 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럼 저는 이 100억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달성하겠죠. 그래서 이걸 해놓고 이거를 제외한 모든 자산을 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집을 산다.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를 산 다음에 얘는 이제 알아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아서 자산가치 상승. 적당한 시점에 매도 후, 이게 뭐 적당한 시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적당한 시점 매도 후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럼 두 번째, 그 동안에 저축되는 돈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것도 결국 소득이 중점이 아니라 지금 자산 가치를 늘리는 거에 중점이죠. 근데 제가 이걸 했죠, 지금. 그럼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결국 금융자산을 공부해서 자투리돈을 크게 만들고 내가 이제 자투리돈이 터졌을 때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 환경인지 그냥 금융자산을 밀고 가는 게 맞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맨날 유튜브에 싸우는 것 중에 정말 속상한 게 S&P 500 사야 되냐, 뭐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 게 맞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여유 있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깨달아 버린 거죠. 아, 이제 자산의 크기를 엄청 늘리는 게 의미가 없겠는 거예요. 혹은, 야,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아니, 나도 신축 한 번만 살아볼래. 나도 교통이 출퇴근 30분 거리를 해보고 싶어. 뭐 10분 거리를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혹은 나 자녀가 생겨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생활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오피스텔을 늘려 나가시고 배당을 갈아타시고 연금을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에서 이건 제 머릿속의 구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맞는 구조를 여기에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피곤하게 산다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이게 머릿속에 그냥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맨날 여기서 이제 계속 파생해서 생각하느라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물과 금융은 떼놓을 수 없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둘 다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연금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연금을 많이 넣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이어서. 어차피 목표는 이거잖아요. 자산 크게 만들거나 매년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마무리 정리할 건데 뭔가 나 이거 진짜 이거는 듣고 가야겠다 하는 거 있으시죠? 질문 있나요, 마지막?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Q&A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게 궁금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질문 받으니까 오히려 좋네요. 오늘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 결론은 급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이미 근데 급하실 상황이 없다는 전제는 사실 저는 이걸 먹었으니까 급하지 않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투자하기 때문에 이걸 먹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안 급한 건데 못 먹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급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부터 급하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급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그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막 지금 당장은 엄청 좋을 수는 없다. 대신에 모멘텀이 생기면 너무 싼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탄력 붙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점이라 올라갈 때는 또 올라붙일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미국 주식도 뭔가 섣불리 하지는 마시되 채권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장기채, 단기채 뭐 둘 다 상관없이 채권 쪽을 좀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매수 매도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일반 계좌에서만 뭐 많이 안 하면 돼요. 결론. 일반 계좌에서 뭘 많이 하면 어찌됐든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그 기억해 주시면 좋고 큰돈 생기셨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일어나가야 되는 이벤트 입장에서 계속 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 금융자산에서 내가 소득 크기와 자산 크기 중에서 어디를 좀 더 포커싱해서 될 건지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큰돈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좋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록 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거는 아까 지웠나요 제가? 원금도 잃지 않으면서 유동성도 있으면서 그런 거는 제가 찾기 어렵겠지만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뭐 이번 연도 잘 해주셨지만 다음 연에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제가 요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돌아와서 깨달은 게 많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주변에 혹시 이런 재테크에 궁금하거나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분들에게 말씀드려 갈 테니까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